시간 됐으니까 시작해도 될까요? 다 들리나요? 네, 저희는 잘 들립니다. 네, 네. 그러면 연세대 연구교수이신 서정아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교수님 화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지금 공유되어 있는 사진 그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 거 다 보이죠?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서정화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먼저 제가 이제 그 회계세무 자격증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하기 전에요. 그 여러분들 다 이제 회계학이나 세무학 다 잘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이제 처음에 그냥 회계랑 세무랑 뭐 이런 게 뭐가 틀리냐에 대해서 그냥 잠깐 설명을 하고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회계라는 것이 뭐예요? 회계가 뭐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회계가 뭐야? 회계란 기업 실체에 유용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회계 수업에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회계란 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세법은 뭐예요? 세법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이 세금을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세법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계랑 세법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회계랑 세법 같은 경우는 회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세법 같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거다. 이런 차이인데 우리 이제 회계랑 세법이랑 그럼 전혀 다른 거잖아요. 지금 내용은 그렇죠. 회계랑 세법이랑 공통점이 없잖아요. 근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거죠? 아무도 대답이 없어가지고 혼자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가 이제 회계고 잠시만요. 여기가 회계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세법이라고 할게요. 회계 같은 경우에는 뭐죠? 기업 실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수익에서 시작해서 수익 빼기 비용을 하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온다라는 것이 우리 회계학이죠. 그렇죠. 당기순이익을 구하기 위한 것이 회계라면 세법 뭐죠? 수익이랑 비슷한 항목이 뭐예요? 회계학에서. 아니 그 세법에서 수익이랑 비슷한 항목이 입금이고 그 다음에 비용과 비슷한 항목이 손금. 그래가지고 입금에서 송금을 제외하면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계산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이제 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을 운영을 하려면은 수익 빼기 비용 당기순이익 우리 회사가 1년에 얼마만큼 이익을 벌어들였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매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 기간 동안. 근데 세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세법은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관청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세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계는 중요해요. 회계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리가 얼마의 이익을 벌어들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는 우리가 이제 매년 이제 하는데 세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세금 징수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징수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그럼 회계 따로, 세법 따로 이렇게 계산해서 회계에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해야 되냐? 세법에서 각사원료 소득 금액을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냐? 이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계산해줘요? 수익에서 입금, 수익과 입금은 거의 비슷한데 수익과 입금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입금 산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손금 불산입 이런 항목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익에서 입금으로 변경시켜주고 그 다음에 비용에서 손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손금 산입 그 다음에 입금 불산입 이렇게 가지고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 배우는 건 뭐예요? 세법에서 배우는 건 이렇게 입금 산입 손금 불산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법에서 배운단 말이야. 이런 거를 배워야지만 우리 이제 회계에서 뭐 배운 내용을 이제 세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세법까지는 잘 안 하셨겠지만 요게 뭐예요?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 요게 뭐죠? 이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무조정이라고 하죠. 세무조정. 그렇죠. 세무조정. 그래서 세무조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세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뭐가 먼저 되는 거예요? 회계 먼저 하는 거예요? 세법 먼저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회계 먼저 하고 세법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비용은 당기순이다. 요걸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세법에서 입금산입, 송금분산입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입금산입, 송금분산입, 송금산입, 입금분산입 이런 세무 조정을 통해서 세법상 각삼도 소득금액을 계산해 준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 2급 회계 세무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이제 전산회계, 전산세무 그렇게 있으면은 회계가 더 아래 자격증이에요. 더 쉬운 자격증이라고요. 알겠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회계가 더 쉬운 자격증이니까 회계 먼저 공부를 하고 세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회계에서 단계순이익 계산한 다음에 세무조정을 거쳐가지고 세법상 각선도 소득금액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본 틀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배부한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자료 다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자료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 저번 학기에도 뭐 다른 학교에서 뭐 강의를 이렇게 줌으로 계속 수업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는 굉장히 좀 반응을 좀 이렇게 반응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줌 수업하다 보니까 반응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잘 듣고 있길 바라면서 아무튼 그래서 하여튼 뭐 이상하게 매번 할 때마다 좀 혼자 강의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좀 화면도 보이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화면을 키라 끄라 뭐 그런 얘기 하지 않는데 뭐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보통 다 끄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강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림 이제 그 보이고 좋은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이제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자면 아까 이제 회계랑 세무랑 두 개를 비교를 했잖아요. 두 개를 비교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개를 비교했는데 이제 제가 할 내용은 이제 회계 세무 관련 자격증 소개 및 공부 방법이라는 내용인데 우리 이제 회계 세무 관련돼서는 제일 상위 자격증은 뭐예요? 회계사나 세무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합격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그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취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실무라든지 그런 것에 좀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특강 목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회계세무 관련 자격증 소개를 하고 두 번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서 한 페이지 추가됐거든요. 한 페이지 추가돼가지고 그거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게 없어도 상관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회계세무 관련 자격증 관련돼서 소개를 하자면 우리 이제 첫 번째는 전산세무와 그다음에 전산회계 자격증.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시행처별로 묶었거든요, 지금. 시행처가 이 전산세무와 회계 자격증은 한국 세무사회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기업회계 세무회계 자격증도 한국 세무사회,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국 공인회계사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CFO협회 이렇게 나눴거든요. 이렇게 나눴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관심 있는 자격증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는 전산세무, 전산회계인데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회계 관련돼서 실무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이 자격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굉장히 또 중요한 자격증이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뭐라 그랬죠? 전산 세무 먼저 공부해야 돼요? 전산 회계 먼저 공부해야 돼요? 전산 회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야. 회계 공부하고 세법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전산 세무부터 먼저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예전에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예전에 뭐였더라? 예전에 그 전산 세무, 전산 회계 이렇게 따로 나누질 않고 그 전산 국인가 그랬는데 옛날에는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지금은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그다음에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인데 옛날에는 부기 4급, 부기 3급, 부기 2급, 부기 1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산회계 2급이 부기 4급이란 말이야. 그럼 제일 낮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산세무 1, 2급, 전산회계 1, 2급 하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전산회계 2급이 제일 낮은 자격증이고 옛날로 따지면 부기 4급. 그 다음에 전산회계가 1급, 이 3급,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이 부기 2급, 그 다음에 전산세무 1급이 제일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격증 중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시행처는 한국세무사회에서 하는데요. 한국세무사회에서 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거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거기 이제 전산회계와 전산세무 두 개를 비교를 해놨는데 거기 세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산회계는 기업회계 자격 시험에 의해 학습한 내용을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부의 기장, 결산서 작성, 정보의 조회 등 회계 실무 처리 능력을 전산회계 1급과 전산회계 2급으로 구분하여 측정 평가하는 실무 시험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전산회계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만 알면은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보면은 우리 이제 전산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론 시험과 실무 시험이 있어요. 이론 시험과 실무 시험을 나눠졌다. 그래서 처음에 이론 시험 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실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론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기 보시면은 회계 원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회계 원리는 공부하신 거죠? 다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거기 이론 시험 근데 보면은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저희 그래요? 오늘 들어오신 그렇군요. 분들 중에 네, 네, 네. 오늘 들어오신 분들 그래서 중에 이 신입이신 분들도 네,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 회계 알겠습니다. 원리도 안 하신 분도 네. 계십니다. 네, 그 상관은 없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전산회계 같은 경우는 회계 원리만 알면은 이론하는데 충분히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으면 좀 보셨겠지만 전산회계 1급과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는 회계 원리를 아는 가정하에서 뭐 한 달이면 합격한다 그런 자격증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자격증들이에요.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전산회계와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2급은 회계를 먼저 공부를 하고 회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다 입력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2급이고요. 그다음 전산세무 1급과 전산세무 2급은 거기 뭐로 되어 있어요? 이론 시험 보면은 제일 위에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되어 있죠. 전산세무 2급 같은 경우도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나와 있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 전산회계는 회계만 살펴보는 건데 전산세무 같은 경우는 회계와 세무를 다 알아야지만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훨씬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산회계 같은 경우는 회계, 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회계를 좀 안 배웠다는 학생들 있다니까 우리 이제 회계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체에서 발생된 내용을 장부에 적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상품 1,000원어치를 샀다. 그럼 상품 1,000원어치 산 것에 대해서 뭐 계속 회계 얘기라고 차변에 상품처럼 대변에 현금처럼 그런 회계 처리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썼던 회계 처리 내용을 우리가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전산회계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능력을 살펴보는 것이 전산회계고, 그다음에 전산세무 한번 읽어보면 전산세무는 세무회계 자격시험에 의해 학습한 내용을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가세 신고, 원천세 신고, 법인 세무조정 등 세무 실무 처리 능력을 전산세무 1급과 전산세무 2급으로 구분하여 측정 평가하는 실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산회계와 전산세무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계속 좀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현재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전산회계 프로그램은 K랩이라고 해요. K랩. K랩 교육용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K랩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 우리 이제 회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의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단 말이에요. 더존 같은 경우는 거의 70% 이상 점유율이 거의 70% 이상이었는데 더존에 대항하기 위해서 K랩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국 세무사회에서. 그래서 지금도 더존을 많이 쓰긴 하는데 우리 이제 한국 세무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 K랩 프로그램은. 그래서 이 K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용 회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K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무에서 쓸 경우에는 그 세무사랑이라고 하거든요. 두 개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K랩으로 K랩으로 요거는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부터 이제 좀 공부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존이 좀 편할 것 같은데 시험이 예전에는 우리 제가 옛날에 이거 전산회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제가 자격증 이거 그냥 제가 그냥 한두 달 공부해서 옛날에 합격했을 때는 요거 예전에는 더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험을 응시를 했는데 지금은 K랩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평점 70점 이상일 경우에 합격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산회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전산회계 같은 경우는 이론 30%, 실무 70%에서 총 100점인데요. 100점 중에서 70점 이상이어야지 합격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어려운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전산회계 2급과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기본 회계 원리를 안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공부를 하면은 한 달 정도 여러분들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전산회계나 전산세무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전산세무는 좀 어렵고 전산회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달 정도 공부를 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에는 요 같은 경우는 금방 합격을 해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예전에 제가 5일 만에 합격했거든요. 전산회계 2급.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자격증은.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필요는 없고 전산회계 1급이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 요것을 중점으로 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산세무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세법도 좀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계 원리랑 그다음에 재무회계 부분이랑 그다음에 세법 부분을 좀 공부를 하셔서 이 시험을 응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보통 여기는 이제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2급 나와 있는데 전산세무 2급이 있냐 없냐 그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전산세무 2급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전산세무 1급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언급을 하진 않잖아요. 전산세무 1급은. 왜 그럴까요? 전산세무 1급 왜 언급을 안 하죠, 제가? 이게 합격률이 진짜 낮아요. 전산세무 1급은. 전산세무 1급 공부할 바에야 더 상위 자격증 공부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전산세무 1급이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2013년인가 2014년 기준에 합격률이 4%밖에 안 됐어요. 전산세무 1급이.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시험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누가 전산세무 1급 봤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렇구나 그러지 전산세무 2급이 딱 좋아요. 공부하기에는. 그래가지고 전산회계 같은 경우에는 회계만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금방 합격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뭐 실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취업을 위해서는 전산세무 2급 자격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공부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세무사회에서 나오는 이런 자격증 같은 경우는 전산세무 2급을 중점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에서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중에 보시면은 전산세무 2급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 책으로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 보지도 않아도 돼요. 제가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동영상 강의 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나 학교 수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산세무 2급은 합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산세무 1급은 제가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냥 보지도 마세요. 전산세무 1급은.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K랩 프로그램이요. K랩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면 한국세무사회 사이트에 보시면은 다운로드하는 게 있거든요. 이 K랩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국세무사회 들어가면 나와 있으니까 요 같은 경우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옆에 보시면 여기 이제 자격증 보면 이게 K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K랩을 교육용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 세무사랑이라고 있죠. 요건 실무용 프로그램이에요. 실무용 프로그램인데 두 개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K랩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 전산회계 2급으로 클릭을 했었는데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그다음에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는 제일 밑에 자격증이기 때문에 항목이 좀 적을 거예요. 근데 올라갈수록 항목이 많아져.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이제 전산회계, 전산세무 두 개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죠?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해라 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산세무 2급을 공부했을 때 그래도 괜찮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제 보통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산세무 2급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한국 세무사회에서 또 기업회계 자격증이랑 세무회계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 했죠? 기업회계는 뭐예요? 회계만 보는 것이 기업회계고요. 그 다음에 세무회계는 뭐죠? 여기서는 회계랑 세무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세무만 봐요. 세법만 본단 말이야. 근데 나는 기업회계 같은 경우는 좀 하기 싫으니까 세무회계 한번 공부할까? 안 된다고요. 알겠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회계 공부한 다음에 세무로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같은 경우도 기업회계 같은 경우도 3급, 2급, 1급, 세무회계 3급, 2급, 1급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기업회계, 세무회계 이제 기업회계를 공부하고 세무회계를 공부하는 건데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회계랑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저한테 물어보면은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기업회계 3급, 2급, 1급, 그다음에 세무회계 3급, 2급, 1급 있는데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그 회계 처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입력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단순 이론만 나와 있는 것이요. 기업회계랑 세무회계는. 단순 이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기업회계 세무회계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요 같은 경우 요것보다는 우리 뒤에 나오는 자격증 있죠. 그거를 우리가 기본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여기 보시면은 기업회계 같은 경우는 1급, 2급, 3급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기업회계 3급 같은 경우는 회계원리, 기업회계 2급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기업회계 1급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해서 회계 쪽 부분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 했죠? 세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세법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기업회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중에 서점 같은 데 보면 기업회계 관련돼 가지고 기업회계 자격 관련돼 가지고 그 책이 별로 없을 거예요. 공부할 책이.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그 상대적으로 우리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 자격증이 그것이 더 이제 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보는 사람이 없는 자격증이긴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우리 회계세무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 같은 경우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거기 보시면은 합산 평균 60점. 이 기업회계 세무회계만 이상하게 합산 평균 60점이에요. 우리 회계 같은 경우는 다 70점이거든요. 이것도 70점인데 얘만 60점이다라고 보시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중요하지 않다. 알겠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AT 자격증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 세무사회에서 전산회계, 전산세무 자격증이 있다면 한국 공인회계사에서는 AT 자격증이 있어요. AT 자격증. 그래서 두 개가 이제 한국 세무사에서 만든 거는 전산회계, 전산세무. 그 다음에 한국 공인회계사에서 만든 거는 AT 자격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똑같아요. 거기 보시면은 AT 자격증 같은 경우는 FAT, 그다음에 TAT 이렇게 있는데 FAT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산세무, 전산회계, 전산세무와 똑같이 FAT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죠? 회계정보의 활용 능력 검증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회계 관련된 것을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AT 같은 경우에는 세무정보 분석, 회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세무정보 세법 부분 한 다음에 살펴보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AT랑 TAT 똑같아요. 전산회계, 전산세무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행처만 다르다. 시행처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산회계 2급과 똑같은 위치가 FAT 2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전산회계 1급이랑 똑같은 위치는 FAT 1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산세무 같은 경우에도 TAT 똑같은 거죠. 그렇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 차이가 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앞에 그 전산회계와 전산세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아까 K랩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전통의 강호 더존 프로그램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더존 프로그램을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K랩 프로그램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10년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10년 안 된 것 같은데 이 더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실무에서 이제 회계 관련돼서 실무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더존 프로그램이 훨씬 편하단 말이야. 예전부터 이걸 써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그 이쪽이 좀 편한 분들은 이 우리 한국 공인회계사에서 하는
우리 이제 FAT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편하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둘 중에 보통 이제 공부를 이제 처음 해본다. 이런 전산회계 관련돼서 공부를 처음 해본다라고 했을 경우는 요즘에 보시면 이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회계 정보 시스템 그런 과목에서 K로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 공부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얘기했던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자격증을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 예전부터 좀 공부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는 이 더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이 FAT 자격증이나 TAT 자격증 이걸로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아요, 내용은. 그래서 우리 이제 거기 보시면은 우리 FAT 자격증이 FAT, TAT 앞에 봤던 거랑 똑같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뭐로 돼 있어요? 이론 30%, 실무 70%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실무 70%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입력하는 거예요. 내가 적었던 이제 그 분계에 대해서 입력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2급, 1급 두 개를 비교했을 때 1급이 더 어렵단 말이야. 이 같은 경우도 FAT 2급, FAT 1급 해가지고 FAT 2급에는 회계원리만 살펴보는 거고 FAT 1급은 회계원리,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TAT 2급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 부가가치세, 소득세. 그러니까 회계뿐만 아니라 세법까지 같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더 상위 자격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이제 공부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FAT 2급이나 FAT 1급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보통 이제 그 회계 원리에 대해서 회계 원리만 좀 알면은 바로 합격할 수가 있는 시험이란 말이야. 이 같은 경우는 우리 FAT 2급과 FAT 1급은 공부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어떤 거를 좀 공부를 하는 게 좋다 그랬죠? 어떤 걸 하면 좋다 그랬어요? 네, 툭툭 던져봐야지 한번. 전산세무 2급 아까 공부해보는 거 있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이것도. 우리 실무 능력을 본다던가 취업 관련돼서는 이 TAT 2급 자격증. 요것이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TAT 2급 관련 자격증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요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K랩 프로그램이 처음 공부한다 싶으면 전산회계나 전산세무로 가는 게 좋고 예전부터 더존 프로그램을 좀 썼었다라고 했을 경우는 이 한국공인회계사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시험을 응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질문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잠시만요. TAT 1급도 앞에서 전산세무 1급처럼 합격률이 낮나요? 이것도? 이 TAT 1급은 그렇게 낮진 않아요. 아, 네네. TAT 1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낮진 않은데 이 TAT 1급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산세무 1급 같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전산회계나 그 다음에 TAT 자격증 이런 것들 좀 이제 자격 요건을 했을 경우에 1급 자격을 요하는 회사는 많이는 없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TAT 2급이 있느냐, 전산세무 2급이 있냐 물어보지 1급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거든요, 거의. 1급은 요구하잖아요. 1급 아까 뭐라 그랬죠? 전산세무 1급 합격률이 3%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 공부할 바야 더 상위 자격증을 공부하는 소리가 옛날에 많이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 같은 경우 TAT 2급 관련돼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더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요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공인회계사회 있죠. 한국공인회계사회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자격시험 쪽 들어가시면은 요 프로그램 다운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프로그램 다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실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자격증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행처가 3일 회계법인이에요. 3일 회계법인. 아까는 지금까지는 한국공인회계사의 그다음에 세무사였는데 3일 회계법인이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보시면은 뭐 회계관리 1급, 2급, 재경관리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격증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 있잖아요. 아까 뭐 기업회계라든지 세무회계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격증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실 바에는 이 재경관리사라는 자격증을 공부하는 게 좋아요. 재경관리사. 재경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요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뭐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할 때 회계팀에서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할 때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따오라고 해요.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따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저 이제 고등학교 친구 같은 경우도 회계 관련된 일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재경관리사
시험을 응시를 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우리 3일 회계법인에서 이렇게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 회계관리 2급 나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도 제일 쉬운 건 회계관리 2급이에요. 회계관리 2급이고, 그 다음에 회계관리 1급, 재경관리사 이 순이다. 그래서 이 재경관리사를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계관리 1급이랑 회계관리 2급보다는요. 알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어떤 자격증인지 따도 좋죠. 따도 좋긴 좋은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뭐 자격증 공부를 했을 때 뭔가 좀 성취감도 있고 그다음에 남들이 아, 이 자격증 있구나 라고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자격증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재경관리사 공부를 좀 해주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시면요. 회계관리 2급 먼저 볼까요? 회계관리 2급 같은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 회계 지식을 이용해서 하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회계관리 1급 같은 게 뭐라고 되어 있죠? 재무회계, 세무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경관리사 뭐라고 되어 있어? 국가공인 재경관리사는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재경 전문가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자격시험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밑에 회계관리는 중간관리자,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 회계관리 2급은 기본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어려운 자격증이다. 근데 재경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좀 회계를 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재경관리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해야지. 기본적인 회계원리만 공부를 했을 때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해야지 합격할 수가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거기 보시면 시험 시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150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50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150분 쭉 간단 말이야.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그 세 개 과목을 그냥 한 번에 쭉 하는 시험인데 이 같은 경우는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다 70점을 넘어야 돼요. 한 과목이라도 70점 이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다 70점을 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50분인데 이것도 이제 재경관리사도 제가 옛날에 공부를 좀 해봤는데 150분 굉장히 모자라요. 아, 뭐 저야 2시간 만에 나가긴 했는데 시험 보고 2시간 만에 나가긴 했는데 빨리 나가려고 너무 2시간 반까지 끌리기 그래서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150분 굉장히 길단 말이야. 굉장히 길고요. 문제도 여기 보시면은 재경관리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적진 않았는데 재무회계 50문제, 세무회계 50문제, 원가관리가 50문제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다 70점을 넘어야지만 합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 자격증 같은 경우는 좀 앞에 자격증과는 다르게 이 같은 경우는 우리 이론만 봐요. 이론만.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요.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이론만 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재경관리사 시험범위 보시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거기 보면 어떻게 있어요? 재무회계 일반, 재무상태표, 보관손익계산서, 특수회계로 되어 있고 세법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세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모를 수 있는데 세법에서는 주요 3법 있잖아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요 3법도 시험범위 다 들어가 있고요. 근데 원가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도 원가관리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계 관련된 자격증 중에서 우리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자격증이 좀 어렵지만 우리 회계사와 세무사를 제외하고는 회계세무 관련된 자격증 중에서는 제일 난이도가 높은 자격증이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경관리사 같은 경우에도 높은 난이도긴 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시험 공부를 한다면은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높은 난이도라고는 하긴 하지만 충분히 뭐 공부를 충분히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최대 뭐 6개월 내로는 합격을 할 수가 있는 자격증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자격증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는 재경관리사를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재경관리사가 이제 좀 많이 제가 뭐 재경관리사에 전혀 관련은 없지만 재경관리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뭐 자격증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재경관리사 있구나 이렇게 좀 하고 좀 어느 정도 쳐주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재경관리사를 해가지고 목표로 해서 좀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제가 이제 3일회계법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 회계관리 2급 있는데 회계관리 1급과 회계관리 2급은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다. 그렇게 있어도 그렇게 많이 이제 실무에서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중간관리층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재경 전문가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재경관리사 이 자격증이
있는 이 자격증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재경관리사 공부하기 전에 내가 이제 회계원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해보자. 자격증 하나 만들어 볼까? 그렇게 그 용도로만 회계관리 1급, 2급을 쓰고 재경관리사가 이제 제일 중요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재경관리사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재경관리사 시험법 얘기했고 이 뭐죠? 회계관리 1급과 회계관리 2급 두 개를 딱 합치면 재경관리사 시험이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요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세무회계가 있긴 하지만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게 이제 최상이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IFRS 관리사인데 이 IFRS 관리사 같은 경우에도 이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제 회계 좀 공부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리포팅 스탠다드 2009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2009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IFRS 관리사 같은 경우는 2009년에 나온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종전에는 재경관리사가 제일 어려운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이 IFRS 관리사가 나오면서 이게 제일 어려운 시험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재경관리사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 했죠? 회계랑 세법이랑 원가관리 다 합쳐서 시험을 본다면 이 IFRS 관리사는 시험 범위를 보시면은 뭐 어떻게 돼 있죠? 회계밖에 없어요. 회계밖에 없는데 요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같은 경우는 뭐냐 우스갯소리로 이 IFRS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뭐 회계사나 세무사 1차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옛날에 같은 경우는 IFRS 관리사가 과거에는 중급회 여기 보시면은 시험 범위가 중급회계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과거에는 중급회계랑 고급회계 다 같이 봤거든요. 근데 고급회계가 좀 고급회계까지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중급회계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까 재경관리사에 비해서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좀 적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쉬운 자격증인가 할 수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이 IFRS 관리사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이것도 이제 이론 100%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난이도가 뭐 회계사 세무사 1차 회계학 수준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가 제일 어려운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IFRS 관리사를 좀 공부를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여기 IFRS 관리사 한번 좀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죠? IFRS 관리사 시험의 기본 목적은 합격자가 상장기업 회계팀에서 IFRS 회계 업무를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IFRS 회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뭐 시험 보시면은 60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70점, 총 100점 중에서 70점을 넘어야지만 우리가 합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 IFRS 같은 경우는 좀 신기한 게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제 비중이 나오질 않아요. 출제 비중이 나오지 않는데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에서 재무회계 개념책에서 3.33% 내겠다. 이 비중을 맨날 준수하거든요. 시험 할 때마다 요 이제 비중을 준수하기 때문에 보고 여기서 보고 너무 어려운 과목들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뭐가 어려워요? 여기서 보시면 처음 공부해서 모르시나요? 거기 보시면은 거기 이제 보시면은 갈수록 어렵죠. 뭐 리스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주식기준 보상, 주당이익, 회계 변경, 현금으로표 갈수록 어려운 친구죠.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했을 때 요 비중대로 딱딱딱 나오기 때문에 요 비중대로 무조건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 밑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출제 비중이 좀 적죠. 조금 적잖아요. 거기 위에가 많죠. 수익인식이라든지 유형자산, 그 다음에 뭐 금융상품 그런 쪽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중점으로 공부를 하시고 요 같은 경우는 다 공부를 할 필요 없거든요. 다 공부를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IFRS 관리사를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 밑에 12번부터 1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적으로 해가지고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좀 합격에 좀 빨리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이 IFRS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자격증이긴 하겠는데 IFRS 관리사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회계뿐만 아니라 세무나 원가 관리 쪽도 같이 이제 시험을 보는 재경관리사를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재경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재작년인가 거기 뭐죠? 재작년인가 대구의 계명대학교에서 제가 재경관리사 자격증 그 뭐죠? 재경관리사 자격증 그
특강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다 한 번 해가지고 제가 12번 특강을 해가지고 영어 진행을 했을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재경관리사 관련돼 가지고는 회계랑 그다음에 세무랑 그다음에 원가관리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경관리사 합격하고 나는 더 어려운 시험을 원한다. 그럼 IFRS 관리사를 보세요. 근데 IFRS 관리사보다는 재경관리사가 보통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퍼지진 않았기 때문에 재경관리사 자격증 좀 추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자격증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전산세무 1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경관리사,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더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 이제 TAT 2급 자격증을 좀 응시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자격증에 대해서 난이도를 제가 이제 했단 말이에요. 난이도 같은 경우는 난이도 별 하나가 제일 낮은 거고요. 별 4개가 제일 어려운 건데요. 별 하나 같은 경우는 거기 보시면 전산회계 2급, 뭐 FAT 2급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회계관리 자격증이나 기업회계, 세무회계 자격증 같은 경우는 재경관리사 자격증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자격증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재경관리사 공부를 했는데 재경관리사가 만약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재경관리사 공부를 한다면 6개월 안에는 합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회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면. 근데 재경관리사 공부하다가 뭐 공부를 하다가 좀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자격증 있죠. 여기 보시면 회계관리 2급이라든지 뭐 기업회계 3급, 기업회계 2급, 그다음에 세무회계 3급, 요 같은 경우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재경관리사 공부하면서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는 자격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밑에 하위 자격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시도를 하지 말고 처음에 이제 재경관리사 자격증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뭐 난이도를 나눠놓긴 했는데 거기 보시면 제가 좀 원하는 자격증 거기 난이도 높은 거밖에 없죠. 난이도 3개짜리 전산세무 2급, 그 다음에 난이도 4개짜리 재경관리사. IFRS 관리사도 좋긴 좋은데 전산세무 1급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낮으니까 보지 말고 너무 복잡해요. 전산세무 1급은.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별 3개, 별 4개, 전산세무 2급이라든지 재경관리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FRS 관리사. 이쪽으로 해가지고 좀 공부를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좀 많이 알아가는 것도 있을 거고요. 나중에 합격을 했을 때 경우에도 기업체나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이제 실무 관련돼 가지고 이 자격증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좀 가산점 같은 것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전산세무 2급이든지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좀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프라임칼리지에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 있죠. 이 과목들 잘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다.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이제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기 1학년 1학기 때 회계원리, 1학년 2학기 때 재무회계, 그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친 부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2학년 1학기 때 관리, 회계, 원리, 그다음에 뭐 세법 개론, 그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원가회계, 회계정보 시스템, 세무회계. 회계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요것도 우리 전산회계 관련된 자격증 시험이라고 그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거는 회계정보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3학년 2학기 때 개설되는 전산세무회계 요거 이제 2과목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전산세무 2급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회계원리라든지 그다음에 관리회계 그 다음 밑에 세무 트랙 보시면 세법 개론 세무회계 세법 심화 전산세무회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보통 이제 보시면은 다른 그 대학들 보시면은 이렇게 전 세무 트랙에 세법 개론 세무회계 세법 심화 전산 세무회계 이렇게 많은 과목이 개설된 학교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연세대학교만 하더라도 과목 하나 있잖아요. 조세법 개론 한 과목 있단 말이에요. 세법. 근데
세무 같은 경우에도 과목이 4개나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재무 트랙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원가관리회계랑 그 다음에 재무회계 관련돼서는 모든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요. 회계원리, 기본 과목 회계원리, 재무회계 다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교 공부, 제가 이제 커리큘럼 고급 회계도 있네요. 보니까 커리큘럼만 봤을 경우에는 이것만 열심히 공부를 해도 시험 하는데 충분히 재경관리사나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 공부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우리 4학년 2학기 때 세무 트랙에 재정학도 있어요. 재정학. 재정학은 왜 있는 거죠? 재정학은 왜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재정학이 있는 이유는 세무사 시험 준비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그렇죠. 과목에 제가 재정학이 얘기하려고 있잖아요.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재정학은 세무사 공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무사 시험에 1차에서 나오는 거죠. 재정학. 그래서 우리 이렇게 뭐 여기 보시면은 뭐 또 따지고 보면 4학년 1학기 때 회계감사도 있잖아요.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또 회계사 2차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과목들을 다 공부를 하면 거기 보면은 제가 미처 보지 못했는데 뭐 상법도 있고 과목은 다 있어요. 그래서 회계사 1차, 그다음에 회계사 1차, 회계사 2차, 그다음에 세무사 1차, 세무사 2차 공부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는 과목들이 다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학교 수업을 들어서 충분히 이제 합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시중에 아까 이제 재경관리사나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전산세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보충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좀 합격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하고 싶은 얘기 뭐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재경관리사나 전산세무 2급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좀 공부를 하시면은 아무튼 여러분들 자격증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지금까지 얘기한 것의 결과예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루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커리큘럼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페이지 좀 앞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잠시만요. 네,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도 사실 이제 일반 대학교의 경영학과에 비하면 세법 과목들이 되게 많이 개설이 돼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올해부터는 추가로 조금 더 보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금 세법 개론 첫 번째 과목에서는 우리 국세기본법이랑 그다음에 이제 대략적으로 세법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세무회계를 저희가 법인세하고 소득세로 구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 회계, 그 다음에 법인세법, 소득세법 각각 별도로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법 심화에서 이제 부가세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요거를 부가세 과목으로 별도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뭐 입학하신 분들이나 아무튼 지금 이제 수업 듣고 계신 분들도 세무회계 과목이 2개로 별도 개설이 될 거다라는 거 이제 인지하시고 수강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자격증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 제가 너무 잘 설명을 드려가지고 궁금하신 게 그렇긴 없는데. 했어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네, 계속 말씀해 주셨던 전산세무 2급이랑 네. 재경관리사 같은 건 보통 수험 기간을 평균적으로 얼마나 이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시나요? 전산세무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인 회계세법 지식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기본적인 회계세무 지식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전산세무 1급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거든요. 풀타임으로 그게 풀타임 공부하는 경우를 가정을 한 건가요? 풀타임으로 공부를 할 가정한 게 아니라요. 네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일반적으로 그냥 뭐 하루에 뭐 한 두세 시간 하루에 한 정도. 두세 시간 네. 공부를 했을 때 한 네.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재경관리사 같은 경우에도 한 6개월 이내 우리 이제 그 인터넷의 재경관리사 관련돼서 살펴보면은 하루에 한 두세 시간 공부했을 때 6개월 정도 공부를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라고 이제 인터넷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두 자격증 다 6개월 이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채팅창에 보면 AICPA 있는데 네. 네. AICPA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한국 회계사를 공부를 하기 전에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을 먼저 준비를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뭔가 회계에 대한 베이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AICPA 시험을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뭐 시험 범위는 그러니까 조금 많이 다르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미국 상법 같은 과목들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상법 같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전부 다 커버하지는 우리 학교 과목으로 전부 다 커버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그 과목이 사실 저도 제가 2000년 초반에 합격을 했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건 저희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회를 준비를 해 보도록 할 거고 일단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과목이 그때 4개였던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상법에 대한 거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무회계고요. 세 번째는 원가회계, 그다음에 회계감사 이렇게 4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뭐 1차 시험, 2차 시험 우리 한국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 2차 시험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미국 공인회계사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이 나머지 3개 과목 회계감사,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요거는 사실 제가 난이도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재경관리사 정도의 난이도면 AICPA에서 이 3가지 과목은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고려해야 될 거는 문제가 영어잖아요. 이게 영어고 그다음에 우리는 사실 IFRS라는 국제회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AICPA는 미국 공인회계사이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국제회계 기준이랑 미국 기준 간에 또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기 때문에 AICPA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 학교 커리큘럼에서 회계에 대한 거를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학원 등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AICPA는 그 학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기본 학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을 다 들어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대학교 졸업을 하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학점 같은 경우에도 뭐 회계 관련된 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100학점 이상 뭐 이렇게 들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뭔가 학점 하지만 꽤 높을 거예요. 네네. 주마다 다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 학점을 좀 다 이수를 해야지만 시험을 볼 수가 있다. AICP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시는 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재경관리사나 아니면 AICPA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3학년 2학기까지는 일단 수업을 다 듣고요. 4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3학년 2학기까지 사실 아까 그 IFRS 관리사가 됐든 재경관리사가 됐든 고급 회계 범위는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3학년 2학기까지는 대부분의 세법 과목들과 우리가 중급 회계까지가 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때까지 수업을 듣고 4학년 1년 동안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이 맞을까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AICPA도 어쨌거나 뭐 국제회계 기준과 미국 회계 기준이 다르다고는 할지라도 사실 그 회계의 큰 논리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중급 회계까지 여러분 3학년 2학기까지는 학교 수업을 좀 충실하게 들으시고 나서 4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세무사요. 회계사 세무사. 네. 근데 여기 한번 그 우리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4학년 2학기 때 재정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래 재정학이라는 것은 그 벌어들인 세금에 대해서
공공으로 어떻게 나라에서 사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재정학이고, 근데 세법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고,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재정학 같은 경우는 세무사 1차에서 재정학이 왜 들어가냐면 벌어들인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학이 여기 이제 세무사 1차에 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커리큘럼 보시면은 세무사 1차 같은 경우에는 회계랑 그다음에 세법, 그다음에 재정학, 그다음에 상법, 그다음에 상법을 보통 이제 요즘에는 이제 행정소송법으로 많이 바꿔서 이제 좀 시험을 보기도 하지만 행정소송법 네,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 우리 여기 보시면은 우리 4학년 2학기 때 재정학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뭐 상법도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 이 세무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4학년 1학기까지 4학년 1학기 때부터 공부를 하면은 커리큘럼상에서는 공부를 거의 다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급회계 같은 경우는 4학년 2학기 때 고급회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세무사 시험에는 고급회계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고급회계가 세무사 1차에서 한 문제 나오던가 안 나와요. 한 문제 나오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 공부를 안 해요. 고급회계는 세무사 공부할 때는. 그래가지고 고급회계 뭐 4학년 2학기 때 뭐 그냥 안 하더라도 4학년 1학기 때 세무사 같은 경우도 공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세무사 합격하기 전에 재경관리사나 IFRS 관리사 좀 공부를 해보고 합격하고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무사는요. 네,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새로 입학하신 분이고 일단 입학 축하드리고요. 지금 2학년으로 입학하신 걸까요? 3학년으로 입학하신 걸까요? 3학년으로 입학하셨는데 지금 회계에 대한 베이스는 전혀 없으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회계원리부터 들으시는 거를 일단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회계원리와 재무회계 우리 1학년에 있는 과목들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들으시면 당연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2학년과 3학년에 보면 2학년에 관리회계가 있고 원가회계가 있어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중급회계 1, 2 그리고 금융상품 회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2학년 과목이랑 3학년 과목을 순서를 지키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2학년 과목을 들으시면서 내년에 한꺼번에 그러니까 원가관리회계, 원가회계, 중급회계 1, 2를 한꺼번에 다 수강 신청을 하셔서 들으셔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3학년 편입하신 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되겠듯이 중급 회계 1까지 수강을 하고 그다음에 세법 과목을 듣는 게 좋아요. 네. 네. 네네, 3학년으로 입학하신 경우에 사실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추가로 자격증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한국회계사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세무사와 회계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설명회를 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한국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도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죠. 그다음에 회계사도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어요. 근데 회계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우리 학점이 필요해요. 아까 AICPA 같은 경우에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 몇 학점을 채워야만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했었는데 회계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몇 학점 정도의 요건을 채워야만 일단은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주어진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모두가 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시험 난이도가 가장 이제 어려운 시험인 거죠. 우리 회계와 세무 관련해 가지고는 시험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시험인 거고, 지금 과목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또 최근에 이 과목이 조금 바뀌었죠. 1차 시험에서 뭔가 제가 최근에 과목이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옛날보다 약간 과목이 좀 변경이 돼서 저도 이거는 이제 좀 더 살펴보고 여러분들이랑 나중에 다시 재무- 설명회를 갖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재무회계가 같은데, 근데 재무회계 듣고 아무튼 싶죠. 네. 회계사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뭐 다른 세무사까지는 다 고급 회계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회계사의 경우에는 고급 회계 과목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모든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1차 시험에 재무관리 과목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뭐 재무의 이해, 투자의 이해 뭐 이런 과목들 개설돼 있거든요. 그러한 재무관리 과목에 대한 이해도 되게 충분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회계 감사 역시 또 하나 별도의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상법도 포함이 되어 있고 되게 과목이 정말 좀 공부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는 뭐 내가 정말 매진해 가지고 이 풀타임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뭐 2-3년 정도는 최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차 시험, 2차 시험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준비하기에 그렇게 수월한 시험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 이제 보통 설명회 할 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회계사 시험이라는 거가 떨어뜨리려는 시험은 아니다. 이거는 정말 열심히 하면 어쨌거나 붙여주려고 하는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막 부분 합격 제도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신문 기사 난 거 보니까 이게 1차 시험만을 합격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뭔가 나의 이력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기사를 제가 최근에 봤어요. 이게 사실 요새 회계사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업 입장에서 회계사를 내가 뽑고 싶은데 뽑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너무 그 인력이 제한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만 합격을 하는 경우에도 그거를 좀 인정을 해 주겠다라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물론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은 분명히 절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회계 공부를 하면서 '아 회계가 재밌다. 나하고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회계사가 됐든 세무사가 됐든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러한, 그리고 시간을 투입을 할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계사랑 세무사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건 아니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거 말고 나머지 자격증에 대해서만 하자라고 사실 이번에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다고 하면 별도로 AICPA, 그다음에 세무사, 회계사에 대해서도 자격증 설명회를 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 그림에 있는 과목은 어디서 신청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예원조교가 답 좀 해 줄래요? 어디서 신청한다라는 게. 네네. 좌측 그림이요? 아, 지금 이거 이거 말하는. 커리큘럼 표요? 네네. 커리큘럼이요. 네네. 아, 이거는 저희 수강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1차 수강 신청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해당하시는 수강 신청 기간에 이 1학년 1학기에는 뭐 경제학 원론이랑 회계 원리 들으시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간표를 짜셔서 커리큘럼을 하나씩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수강 신청 기간이 되면 강의 계획서나 이제 평가 계획 같은 것도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인제 수강 신청하실 거고, 일단 저희가 지금 입학식이 잡혀 있는 날짜가 2월
25일이에요. 입학식이 2월 25일이고 그날 오리엔테이션도 같이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어떻게 수강 신청을 하면 좋을지, 어떤 플로우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수강 신청 전에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저희 프라임 칼리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일부 교과목은 강의 맛보기로 들어보실 수 있고요. 그렇죠. 1강만 나오는 네, 거죠, 맞아요. 그거는? 전체를 다 네. 들으실 수는 없고 한 강씩만 맛보기 강의로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하단에 강의 맛보기라고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강의 보시면 돼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추가적으로 뭐 질문 없으시면 우리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자격증에 대한 설명회도 듣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학습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자격증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 자격증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문제풀이가 되게 중요하죠. 문제풀이와 그쵸. 시간 내에 뭔가 내가 연습 문제를 푸는 그러한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학교 강의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업에서 그렇게 많은 연습 문제를 다루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 수업을 통해서 이론을 정립하고 뭐 개념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아까 서정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집, 시중 문제집 구입하셔가지고 그거 개별적으로 풀어보셔도 아마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정아 교수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 강의하는데 아무런 좀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좀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자격증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뭐 미래에 좀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니까 이거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회계사 세무사 같은 경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하여튼 합격하면은 훨씬 그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뭐 회계사 세무사뿐만 아니라 여기 자격증 같은 데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